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릉이라고 여기서 좀 먼 곳인데요. 여기 가톨릭 간동대학교라고 하는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호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한번 과거에 작년인가도 한번 해부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처럼 이렇게 저를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혐오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식사를 거의 다 하시고 오실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부담 가는 사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거리낌 없이 어떤 질문을 좋으니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부학이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좋은 그 인체 원리라는 책을 접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책은 해부학과 이제 인체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생리학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해부학과 생리학의 관계, 잠시 한번 다시 나오겠지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인체 여기다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 꺼내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과연 해부학이란 뭘까? 2007년도에 나오는 해부학 교실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림을 쓰고 또 다른 해부학 주제 영화가 있나 찾아봤는데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 영화만큼 임팩트가 있는 영화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가지고 왔고 또 이제 외국 영화인 이제 아나토미라는 영화, 해부학의 영어 또는 독일어인 이 영화는 독일 영화인데요. 분위기가 봐서 그렇게 밝은 분위기들은 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 또는 해부학 교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어떤 분위기를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으시시하고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약간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괴담이 많은 저도 사실 괴담을 많이 듣고서는 배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실 괴담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 이 해부학이 주는 그런 어떤 느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예, 이 해부라는 단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온 단어예요.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해부라는 단어, 아나토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양 쪽에 와가지고 이제 해부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뭔가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거를 이렇게 들여다본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냥 예를 들면은 모든 걸 다 해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어떻게 생겼다 하면은 그게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꼭 쪼개는 게 특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전부 다 우리가 해부학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뭐 인간성의 해부 이렇게 그렇게 좀 분석적인 거 그런데도 이런 해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인체인데요. 인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조교가 처음 된 게 89년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년 동안 수많은 시신들과 같이 생활을 해왔는데 또 이제 강연을 맡다 보니까 인체라는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체라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가신 분의 몸을 많이 만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만큼은요. 그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인체에 대해서 처음 느끼는 거는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미술가들이 인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그 작품들이 다 아름답죠. 그렇죠? 예.
아름답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 관련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해부학을 배웁니다. 실제로 배우고 또 이제 마침 위과대학이 있으면 같이 가서 관찰도 해요. 없는 데는 이제 있는 데 가가지고 가서 그 스케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도 와가지고 이제 스케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미대생들이. 그걸 볼 때 이제 일단 아름다움을 떠나 또 한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많이 안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존엄성을 가져요. 이거를 저는 이제 법적인 측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인체가 따진다면은 제일 큰 사건은 아무래도 사망이겠죠. 과연 이 사망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제가 이제 국가수에 있어서 나중에 또 여쭤보신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어려운 게 자타살 감별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감별되면은 거의 모든 법약 케이스는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또 인체를 또 탐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과연 그 존엄성을 가진 인체가 과연 죽음 이후라도 그 법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느냐 하는 게 또 하나고, 이따가 역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럽에서 해부가 발달된 커다란 계기가 바로 이 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검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의 해부라고 하는데요. 부검을 하다 보니까 해부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해부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제가 설명할 내용 중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무래도 가장 해부학 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실 것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 기초학 분야로서 해부학이죠. 왜냐하면 이건 바로 직접적인 대상이죠.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하다못해 병원에 가시더라도 단순한 피부에 대한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시더라도 일단은 의사들은 그 피부에 대한 해부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건강 검진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청진을 하더라도 일단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커다란 세 가지 부분을 저는 오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해부와 시체가 무서워서 너무 멀어서 못 왔다면은 제가 좀 이제 다가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부의 원래 원어는요, 아나토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기원전 한 200-300년경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추측하는데 이 말 자체는 원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아나란 말은 위쪽이란 뜻이고요. 톰이란 말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잘라서 위쪽으로 자른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열어서, 좀 끔찍하지만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자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아주 원초적인 단어죠. 예, 말 그대로 무슨 요새나 무슨 복잡한 그런 학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르고 보는 행동이 다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르고 보는 행동이 이 해부학 지식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도 무섭지 않고 시체만 주어지고 방법만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예, 무슨 양자역학처럼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야, 지혜가 필요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열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의대생들은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방대한 양 때문입니다. 그 얘기도 잠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해부학은 철저하게 이 실제에서 기초해서 이론으로 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해부 실습, 해부 과정을 제외하고는 해부학의 존립이 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요새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데 해부 여행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3일 동안에 후딱 보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가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담력이 있고 또 흥미가 있으면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하지만 이 해부학이라는 지식의 어떤 근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통찰력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과연 예, 해부학은 어떤 학문이냐? 예, 네 가지 의문사로 끝납니다. 예, 해부학자들이 원하는 건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학생들한테 요구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느냐. 예. 이렇게 사람의 몸이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겉에서 봐도 아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 폐가 있으니까 아 딱 잘 보이네. 여기다 청진기 되면 심장 소리 들리겠네라고 보면은 보인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 오묘한 기관들이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들여다보듯이 지식이 없다면은 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나? 어떻게 왜 그런 형태를 갖는가? 근데 문제는 그럼 심장이 왜 이렇게 생겼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국내 전 세계 어느 해부학자를 대해서라도 왜 그렇게 생겼죠? 왜 간이 이렇게 세모로처럼 생겼죠? 하면은 정확한 답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어쨌든 간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심장과 폐가 요 흉곽 안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도록 잘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해부를 직접 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보면은 이 배열이 그렇게 정말 신기할 수가 없어요. 딱 필요한 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잘 갖는다 하는 거죠. 이러한 모양, 그럼 이 모양과 그것이 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15세기 장 페르넬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생리학자가 생리학과 해부학의 관계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설명했어요. 생리학은 바로 기능이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가죠. 예를 들면은 위 하면은 음식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녹인다. 그게 생리고요. 해부학은 위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마치 그 관계는 생리학이 역사학이라면 해부학은 지리학이다. 따라서 역사는 어떤 데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지리학은 그게 일어난 곳이죠. 따라서 어떤 것이 일어나려면은 그 일어날 만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해부학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알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야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생리학도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같이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체 원리에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인 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양만 얘기하면은 되게 몸이 건조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같이 알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시 한번 얘기 돌아간다면은 해부학은 뭐에서 근거했냐면은 직접 자르고 살펴본 데서 근거했어요. 그래서 이 직접 자르는 과정을 우리가 국소해부라고 합니다. 리저널 디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의과대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징그럽나요, 약간? 예. 설마 저녁 먹은 게 막 올라오실 상황은 아니겠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해부도 보고 수술도 보고 부검도 봤어요. 그 중에 해부가 제일 양반이에요. 솔직히. 그 제일 참혹한 게 부검이에요. 그래서 부검하는 그 법의관들은 항상 과음을 하세요. 저도 이제 국과수에 3년 동안 복무를 했는데 부검을 한 제가 500건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확실히 해부가 더 정신 건강에는 낫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부는 간단한 게 눈으로 보면 돼요. 예. 어려울 게 없어요. 나오면 이게 간이구나, 이게 위구나.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좋은 또 그림이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해부학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해부학 교실이라고 하는 데하고 해부학은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부학은 생긴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그게 우리가 볼 때 해부학 하면은 뭐 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미세한 것도 넓게는 해부학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걸 미세해부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같이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우리가 육안해부학이라고 하고요. 그로스 아나토미라 그래서 이거 영화도 있는데, 옛날 영화인데 뭐 의학과대 학생 이야기인데 뭐 저는 감명 있게는 못 봤어요. 하여튼 네. 하여튼 이걸 그로스 육안해부학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일단 해부학 말씀하면 떠오르시는 내용이 아마 직접 눈을 보고 자르는 거, 이걸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조직을 조금 떼서 관찰하는 것도 역시 해부학이다. 이걸 우리가 미세해부학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부학에 중요한 게 바로 체질인류학 또는 형질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피지컬 안스로폴로지란 말은 인류학이라는 뜻인데요. 이 체질인류학은 우리 인류가 있죠. 이 인류의 어떤 체질 혹은 형질, 즉 외형이 그 인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한 학문이 바로 체질인류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이제 요 눈구석 주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 눈을 보면 그냥 그렇겠군 하겠지만,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딱 볼 때 저 사람 눈이 어떤 눈인가 아마 자세히 보실 거예요. 예.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동양인, 특히 몽고 인종하고, 그래서 몽고 주름이라고 하는데, 몽고 인종과 이제 코카서스 인종과의 아주 뚜렷한 차이인데요. 이 눈에 보면은 이 양쪽 끝이 있죠. 이 코 쪽 끝과 이 귀 쪽에 양쪽 끝이 있는데, 이 코 쪽 끝을 보면은요, 이 끝부분이 이 주름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쵸? 예. 요 주름을 우리가 눈구석 주름, 어려운 말로 내안각 최피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에피칸살 폴드라고 하는데요. 이 몽골 인종 계통은 이것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이게 뚜렷해요. 요 코 쪽에 있는 요 구석에 여기 동그란 요게 보여요. 요게 아주 관건이에요. 요게 보이면은 거의 확실한 그 코카서스 인종이에요. 약간 이렇게 동양인은 잘 보면은 약간 눈이 가운데 몰린 것 같이 보여요. 사시처럼 보여요. 이것 때문에. 예. 다음 슬라이드 보면 더 정확한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영화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 배두나 씨가 나온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짐 스터지스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배우가 이 영화가 여러 시대를 갖다가 뭐 환상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시대를 갖다가 이제 넘나드는 영화인데, 배경이 동양인 경우도 있고 서양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짐 스터지스라는 배우가 서양인 역할도 하고 동양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양인 역할을 할 때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눈구석 주름을 여기다 만들어버렸어요. 그쵸? 같은 사람인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예, 동양인 같고 서양 같죠? 예. 바로 요 눈구석 주름 하나 차이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인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아시는 서양인이 계시면은 이렇게 눈 유심히 들어보시면 아마 이 주름이 없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눈을 하나 요거 주름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바로 눈구석 주름 인종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체질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것이 많이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죠. 예, 바로 내안각 최피 성형술, 흔히 말하는 앞트임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이 눈보다는 이 눈이 훨씬 더 보기 좋다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이 눈도 좋거든요. 근데 이 눈이 왠지 더 시원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뭐냐면은 요 내안각 최피라고 하는 요 주름을, 눈구석 주름을 제거해서 이렇게 안쪽, 눈의 이 안쪽, 내안각이죠. 이 각도가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이제 앞트임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수술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쌍꺼풀수술 이걸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잘 풀려지기 때문에 이걸과 같이 겸용해서 하면은 쌍꺼풀이 안 풀려진다고 해서 같이 동반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제 눈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너도나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연예인 사진이 나올 때 이제 잘 이렇게 뚜렷이 보시면은 예, 요 분홍색 점이 보이면은 수술을 하신 것이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물론 드물게 동양인들 중에도 이것이 이렇게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딱 단정 짓지는 마시고 이제 마음속으로만 혹시 이 성형수술을 하셨구나, 앞트임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안으로 보는 해부와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지금같이 인종적인 차이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커다란 부분이 바로 이따가 또 제가 뇌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라서 이제 중추신경계통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경해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보면은 각 사람 뇌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뇌에 많은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각 부분이 하는 일이 다른데 이 주름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주름과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걸 갖다가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해부학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된 학문이다 하는 걸 아마 아셨을 건데요. 이제 약간 좀 인문학적인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해부학이라는 거는 지금의 오늘날의 해부학이 되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을까? 과연 처음에 이 해부학을 발전시킨 선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든 과학이 뭐 그렇듯이 해부학도 역사가 매우 긴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문명의 가장 초창기의 발상지, 주로 이제 지중해 연안 그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부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빨간 점은 뭐냐? 아까 제가 해부학이 발전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시체 해부를 해야 돼요. 시체 해부가 바로 인간의 시체를 해부해야지만 이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시체 해부를 한 빈도를 보면은, 사실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아마 이게 잘 모르는 과거에 해부한 숫자일 거예요. 예. 이걸 보면은 지금 한 12, 13세기에 이후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현대 와서 갑자기 많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때 왜 안 했을까? 그 저변에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 달려 있어요. 뭐냐? 누구든지 해부한다는 걸 꺼리는 거죠. 예. 사실 좋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돈을 주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드리고 하라고 해도. 예. 그래서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의학이라는 게 꼭 해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아주 드문드문, 기록에도 별로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도 별로 없어요. 기록에 그냥 뭐 있을 것 같아 추측만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와 이제 이집트 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톨레미 학파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학파를 통해서 이제 근근히 내려오다가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중간 대략 한 2세기경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갈렌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뚜렷한, 물론 그전에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도 해부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해부학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갈렌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갈레노스 혹은 갈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2세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황제의 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얘기할 때. 황제를 따라다니는 시인데, 황제가 로마 황제의 시였는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검투장에 가가지고 검투 구경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검투사들이 칼에 뚫려가지고 막 거의 죽을 징이 되면 이제 상처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얻은 해부학 지식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해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이 동물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무려 1000년 동안 넘게 지속이 됩니다. 바로 이 갈레니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이 지식들이 12세기, 13세기까지 계속 답습이 돼요.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점이 좀 찍히죠. 바로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의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해부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너무나 인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부를 해라 했어요. 단 조건은 사형수들의 시체를 가지고 해부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넓은 광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왜 광장에서 했느냐? 썼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어요. 방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한 3, 4일 다 끝냈어요. 심하면은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에 됐어요. 그래서 제일 잘 썩는 부분이 어딜까요? 그쵸. 배겠죠. 온갖 장이 있는. 그래서 배부터 했어요. 배하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그 다음 머리하고 팔다리 제일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면은 되게, 배부터 열어요, 일단은. 이때 광경을 잠깐 보면은요, 뒤에 사람이 한 조가 돼요. 저도 이때 태어났으면 되게 편했을 거예요. 교수가, 여기서, 프로페서 교수가 이제 갈레니 쓴 책을 갖다가 딱 펼쳐놓고 읽어요. 지금 거기를 자르면은 간이 나올 겁니다. 라고 이제 읽으면은 여기 있는 또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뭘 들고 있죠. 지팡이 같은 거를. 오스텐서, 이건 영어인 단어는 아니고 라틴어로 뭘 제시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 오스텐서가 여기 자르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맨 밑에, 제일 레벨이 낮은 이 이발사 혹은 외과 의사가 좀 외과 의사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이때 외과 의사의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이발사가 거의 외과 의사 역할을 했죠. 사실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이발사가. 이발소 옛날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게 뭔지 아시죠? 동맥, 정맥, 붕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영국은 근대까지만 해도 외과 의사를 닥터라고 안 부르고 미스터로 불렀어요. 미스터로 불렀어요. 닥터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외과 의사 혹은 이제 이발사가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본 책이 갈레니의 책이란 말이죠. 그럼 갈레니의 책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을 보고 쓴 책이기 때문에 간을 딱 자르는데 간이 갈레니 책이랑 다르면은 이 교수가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책이 맞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3인조가 한 팀이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때만 해도 그런 해부학계 제대로 된 지식에 접근하기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2세기경에 이탈리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12세기 이탈리아 쪽에서 먼저 이 올바른 해부학 실습 과정과 해부 과정과 지식이 발전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일단 여기 중간에 이제 볼로냐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파두아라는 데하고 이제 피렌체, 플로렌스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 볼로냐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부를 야외에서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외과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해부를 1년 동안 배워야지만 외과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중요성을 알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사람들은 해부를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가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로서 해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하기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볼로냐에는 아주 유명한 법과대학이 있었어요. 이 법과대학은 죽은 사람의 사인이라든지 그런 법의학적인 밝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 지식이 오히려 필요하게 됐어요. 역으로. 그래서 이때 해부학의 발전은 오히려 법의학의 큰 그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이 해부학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탈리아, 폴로냐, 파두아, 피렌체에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더 의과대학이 생겨나고 획기적으로 해부 실습의 빈도가 늘어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의과대에서만 하지만 서구에서는 여러 가지 보건 계열에서도 인체 해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의 그 극장을 한번 보는 건데 이제 약간 바뀌었죠. 아까는 3인조였는데 이제는 2인조로 합니다. 이제 교수가 프로페서가 책도 읽으면서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하죠. 여기를 자르세요. 그러면 간이 보일 겁니다 하면 이제 밑에 역시 이발사 혹은 외과 의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봅니다. 예, 여기. 근데 이때는 이제 이게 일종의 관람이었대요.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오기도 하고 예,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해부 극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 이제 그 갈렌의 그 잘못된 오류가 13세기, 14세기까지 거의 15세기까지 온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한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데 이게 해부학계에서는 아주 전환기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안드레아스 베잘리우스라고 하는 역시 파두아 대학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해부학 책을 내는데 그 책은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라고 하는 The Humani Corporis Fabrica 그러니까 인체 몸의 사람 몸의 형태에 대한 그런 책이었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 보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그 책의 지금 그 첫 장인데요. 이 그림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아까 위에서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여기 자르세요 한 사람이 없어요. 직접 교수가 해부를 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직접 연구자가 해부를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 베잘리우스가 베잘리우스는 직접 시체를 해부한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해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여기 동물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과거에는 동물들이 사람 대신에 누워가지고 해부 실습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직접 사람이 자신의 몸을 알기 위해서 해부를 한다. 동물들이 그러한 오류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그런 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6세기를 해부학의 커다란 지식의 전환점이 온 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2세기 때 시작된 거니까 거의 1000몇백 년이 지나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지식이 와 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렘브란트의 툴프 교수의 해부학 레슨이라고 하는 책인데, 예. 이걸 또 어떤 학자가 이 그림의 해부학적 오류를 갖다가 열 몇 개가 있다는 걸 또 지적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해부가 관심있어 온 사람이 아니라 아마 그냥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추측이 많아요. 그래서 표정은 다 다양하지만 여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 나오나 그림 초상화의 대상이 되려고. 실제로 이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교수들이 이제 많이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어떤 면에서 직접 본인이 해부를 하는 그런 이제 근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선 일본의 얘기를 들면요. 아까 베잘리우스 책이 16세기에 나왔는데 일본에는 18세기에 이 해부학 책이 전파가 됩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강연을 많이 그때 자세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화란의 네덜란드에 이때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때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이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책이 일본에 우연히 들어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해부가 금기시돼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본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이런 의사가 자기는 화란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화란어를 약간만 아는 3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해체 신서예요. 근데 해부학은 중요한 게 용어거든요. 이따 용어가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있는데 일본이 해부를 발전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무슨 용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겐파쿠와 친구들은 용어를 거의 만들어냈는데 그 용어가 아직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신경이라든지
연골 이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내는 용어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거의 진짜 제가 보기에도 참 놀라운 그러니까 거의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어 무슨 그리스어라고 한다면은 그거 갖다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번역한 것보다 더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일본에다가 사신들을 보냈더니 일본에서 이 책을 보여줬어요. 해체신서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하다니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돌아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늦게 바로 19세기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민영익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다가 개화파한테 자상을 입는데 자상이 자창인데 칼에 찔려가지고 이제 알렌 박사라고 하는 유교 선교사의 집에 피신을 하죠. 알렌 박사가 딱 보니까 말도 안 했다 그래요. 막 칼을 찔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된장을 바려고 했다 가지고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에 그만두라 해가지고 서양 의술로 이걸 다 꼬맵니다. 이 사람들은 아연실색 하겠지만 자기가 꼬매고 나니까 나았죠. 민영익은 깨끗이 낫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화가 이제 있는데 민영익은 알렌 박사의 집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알렌 박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알렌의 일기하면 어느 날 85년 2월 21일 날 얘기를 해줍니다. 알렌 박사의 말은 민영익이 한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약간의 생리학 지식을 민영익에게 설명함으로써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인체부들을 보고는 경탄의 소리를 연발하면서 이들 기관이 인체 내의 어떤 부위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외국의 의사들은 적어도 3사람의 죽은 시체를 직접 해부 실험을 거친 후에야 개업의의 면허를 받게 되며 내 자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그에게 이야기하자 그 생리학 책을 털썩 떨어뜨리고는 마치 내 눈에서 망령이 기어나오지 않나 해서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이 되죠. 서양의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거와 동시에 바로 기초의학인 해부학에 대해서도 이제 안목이 트이게 되는 거죠. 최초로 이제 1900년대 이거는 이제 원래 최초의 거는 다 사라지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일본 책을 번역한 책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최초의 한글 해부학 서적입니다.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세기 바로 200년 정도 전에 해부학이 도입이 됩니다. 이건 이제 해부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연 인간은 이 우리 몸의 그러한 어떤 역할이나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바꿔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통찰력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뇌를 전공하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서 특히 이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인간의 어떤 탁월하면서도 어떤 한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볼 때 적어도 베잘리우스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인터넷 타입 치면 다 나오지만 이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걸 다 추측을 해내고 알았을까. 정말 신기하게 그지없는데. 일단 이 뇌를 생각해 봅시다. 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리스의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리스의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조차 이 뇌는 어떤 감각,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감각, 그런 시각,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중추일 뿐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뇌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죠. 가까이 뭐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눈으로는 무슨 감각? 시각. 코로는 후각. 입으로는 미각. 귀로는 청각. 보니까 이 뇌 가까이에 다 감각기관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뇌는 그냥 감각을 담당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원전 400년에 바로 히포크라테스만은 이 뇌에 인간의 지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은 주류 의견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거는 헛소리고
그냥 뇌는 감각만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심장이죠. 심장을 통해서 모든 곳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기가 돌아다녀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뇌가 갈 길은 과연 어디에 끝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바로 이 갈렌, 황제의 시였고, 갈렌의 유명한 해부학 책을 썼던 그 갈렌인데요. 아까 200년경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우연히 이 사람은 주로 동물을 봤다고 했죠. 동물의 뇌를 보니까 이 뇌를 보면 이게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 큰 부분은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이 작은 부분은 만져보니까 약간 단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기에.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부분은 마치 우리가 고무 위로 도장을 찍듯이 뭐가 이렇게 잘 스며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스며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감각이겠고, 뭘 운동하는 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소뇌가 운동을 담당하고 대뇌가 감각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결론은 맞았어요. 이 가정은 틀렸지만 부드럽고 단한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맞은 이에요. 아주 우연히 이 갈렌은 이걸 맞췄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백 년이 흘러서 거의 마찬가지로 16세기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이 사람도 자연과학에 조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를 비교를 했는데 예상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뇌는 하는 일은 커다란 차이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뇌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성적 기능이 있는데, 동물은 이 뇌와 큰 차이는 없는데 훨씬 못하단 말이죠. 데카르트는 이 인간의 요만한 뇌에서 그 많은 정신 기능이 나올 거를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가 그만큼 일하는 것 뿐이다. 동물의 뇌 기능, 즉 감각, 운동 이런 것만 하지 뭐 사고라든지 뭐 판단 이런 것들은 영혼이 주어진 정신에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 뇌는 정신의 기능과는 무관하다. 그냥 동물이 하는 거와 똑같다. 왜냐하면 이 작은 뇌가 그 많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새는 다 사실이 아닌 걸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 뇌 외에 다른 데서 정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해부학, 신경과학적인 거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대신에 이 정신이 뇌에 깃든 곳으로서 이 뇌 뒤에 조그맣게 있는 송과선, 이 송과선이라는 말은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송과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이 송과선에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뇌가 마치 인간의 정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송과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리듬, 밤에 이제 우리가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혼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어요. 잘라내도 죽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비웃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그 기능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없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사람들이 단서를 잡을 수 있던 것들은 모양이었어요. 자, 팔은 구부러지죠. 팔은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뻗고 구부러지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손은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잡으라고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서 모아서 이렇게 섞는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지만, 이 뇌의 모양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일을 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보기에 과학자들이 너무 무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것만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과학자들의 그런 무지함을 보고 그걸 갖다가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한계점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데카르트 때까지는 그냥 어떤 이론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후에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과학을 하려면은 실험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뇌 실에 대해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생리학자인 플로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플로랑은 주로 새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조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특이하게 조류의 대뇌에서는 주로 감각을 담당하고 조류의 소뇌에서는 운동을 담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특이하게 이거는 바로 2세기경에 갈렌이 한 말과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바로 갈렌의 주장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였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 뇌가 특정한 부분은 다른 일을 한다 하는 게 점점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바로 독일의 의사였던 프란츠 요제프 가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라는 사람은 대뇌에서 각각 다른 일을 담당해? 그거 아주 좋은 이론이네요. 자, 이 다른 일을 뇌의 다른 부분이 각각 다른 일을 한다면은 각각 다른 부분이 하는 것 때문에 그 뇌가 발달해서 밖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뇌가 튀어나오면은 그분의 머리뼈, 두개골도 마치 그분이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오면은 그분의 뇌가 일을 많이 하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머리뼈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뇌 활동을 짐작하는 바로 골상학을 갖다가 창실했어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때 이 골상학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래요. 그래서 책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이 머리 모양 보고 저 사람은 너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남보다 좀 계산을 잘하고 너는 뭐 더 어떤 면이 머리가 좋고 너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하여튼 그런 그 뇌의 부분들을 이같이 엄청나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중에 맞는 사항은 이거밖에 없죠. 아까 갈래는 가정은 틀렸지만 결론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갈은 또 가정은 맞았지만 그 이후의 결론이 다 틀린 결론을 내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의 뇌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아주 그 뜻밖의 이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이 갈의 이 골상학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새 뇌를 연구했던 플로랑이었어요. 이 플로랑은 자기가 바로 이 대뇌에서는 감각, 소뇌에서는 운동, 이걸 담당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갈의 주장을 보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엄청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오류가 나오게 됐냐면은 결국 뇌가 기능할 때 각 부분이 똑같이 기능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내게 됐어요. 이거는 또 원래 이런 걸 반대예요. 왜냐면은 각 부분이 다른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뇌가 기능할 때 각 부분이 똑같이 일을 한다? 이 자기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 있죠. 스스로는 뛰어난 실험학자였지만 이 갈의 주장을 갖다가 너무나 공격하다 나머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또 그런 한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다들 유능한 과학자들이었지만 이 너무나 한쪽에 집착한 나머지 이와 같이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결국 플로랑의 대뇌가 기능할 때 각 부분이 동일하게 참여한다는 이론은 또 다른 과학자인 피에르 폴 브로카, 이 사람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의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피에르 폴 브로카에게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환자의 이름은 텐이었어요. 왜 텐이었냐면은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유일하게 텐밖에 없어요. 이 환자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뭐 글도 잘 쓰고 하는데 말 시켜보면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텐. 그래서 이 환자를 텐이라고 불렀는데 이 환자는 이 브로카는 이 환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의 뇌를 갖다가 관찰했더니 이 환자의 뇌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여기를 대뇌라고 하는데요. 이 대뇌 가장 바깥쪽, 가장
가장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바로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 왼쪽에 바로 어떤 병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언어가 생성되는 부분이다라는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이걸 뭘 의미하죠? 바로 뇌의 각 부분이 각각 다른 일을 담당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로부터 직접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브로카는 결국 이 플로랑의 이론을 뒤엎고 결국 이 뇌의 각 부분이 다른 일을 담당한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여기는 운동 언어 중추, 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감각 언어 중추, 여기는 시각 중추, 여기는 몸에 있는 체감각 중추, 체운동 중추, 청각 중추 이렇게 각각 뇌 각 부분마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뇌경색이 오거나 암이 있으면은 여기가 무슨 기능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뇌가 인간의 고도의 지능을 갖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간 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게 되었죠. 마지막 테마인데요. 바로 여러분한테 한번 해부학 의과대학의 해부학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징그러운 건 없어요. 제가 시체를 갖고 와서 여기서 펼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은 왜 해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바로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지식을 어디에 쓸까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해부학 강의를 많이 남겼는데 그러면서 왜 실습이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외과 의사로서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 구조를 신속하게 탐험하고 주저함 없이 절개할 수 있는 능력은 해부 실습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외과 의사가 암을 짜려고 배를 열었어요. 해부학을 모른다면은 배를 연 채로 지금 헤매야겠죠. 얼만큼 사람 몸의 구석구석 익숙하냐에 따라서 그 외과 의사가 처치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상당히 절약되고 환자에게도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진리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의과대학이 반드시 의과대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최소한 몇십 시간 동안은 인체 해부를 실습을 해야 한다고 마련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을 얻어야지 좀 더 진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용어를 배울까요? 대략 한 8,000개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이거 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는 몰라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6개가 있죠. 여기 이제 귀 속에 작은 3개의 뼈, 양쪽 6개의 뼈까지 포함해서 206개고 그런데 이제 뼈는 비록 200개밖에 안 되지만 그 뼈에 붙어 있는 이 팔뼈를 하더라도 이 뼈의 구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은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되고 원래 기본적인 용어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말로 변화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흔히 나돌아다니는 의대생 노트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머리뼈의 구멍들 다 외우고 뭐가 지나가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따가 실습시험 보는 거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세요. 보통 이제 평균 한 100개 정도. 이제 해부학은 보통 이론도 배우고 실습이 이론보다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간이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실습을 해요. 먼저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시체를 준비를 시켜요. 기증받은 시체를 갖다가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 전에 먼저 학생들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는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이제 방부액을 주입하는데 이제 그
그 주입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먼저 이제 시체에 대해서 정중하게 몸을 닦고 털 다 깎아야 돼요. 왜냐면 잘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예식을 해주세요. 첫 실습 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피부 벗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를 벗긴 다음에 이게 지난번에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안 갖고 왔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릴까 하는데 너무 혐오감이 들 것 같아가지고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예. 올리게 되면은 제가 사이언스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피부 밑에 피하 조직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벗기고 지방 조직 제거하고 근육 혈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절개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순서는 보통 등부터 하는데요. 등부터 하는 이유는 이제 제일 넓고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적고 그래서 등, 팔, 머리, 목, 가슴, 배, 골반, 다리 이렇게 이런 순서를 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근육은 이 등에 있는 커다란 근육, 이 승모근, 등세모근이라는 근육인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해부학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라틴어로는 머스큘루스 트라페지우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라페지우스 머슬. 우리말로는 옛날에는 승모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세모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승려의 승복에 이렇게 후드가 모양이 이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승모근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쥐도 다 있어요. 이 근육은. 열심히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멋있는 근육이 생기죠.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고 오늘은 요 근육 다음에 배우는 근육은 바로 오늘 배울 근육은 넓은 등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나중에 근육을 다 배우실 것 같아요. 저한테서. 이 근육은 이제 아까 승모근이 있었죠. 그 승모근을 갖다가 제치면은 그 밑에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근육인데요. 광배근 또는 활배근이라고도 해요. 이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은 활배근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시더라고요. 영어로는, 라틴어로는 머스큘루스 라티시무스 돌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라티시무스라는 말이 라틴어 라투스의 가장 최상급, 가장 넓다는 뜻이고요. 돌시라는 말은 등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등에 있는 가장 넓은 근이라는 뜻이에요. 이 근육은 잘 발달시키면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소룡이죠. 이 노란색 추리닝을 유행시킨 바로 이 사방유의라는 영화 같은데 이소룡 보면 이게 보이죠? 이 뒤에 이 널쩍한 이 부분, 요 별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주로 이렇게 등산할 때 잡아 당기는 근육, 또 푸시업 할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등산할 때 로프를 잡아당기면서 올라갈 때 그때 강하게 몸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뭐 비슷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근육을 갖다가 이제 학생들이 배웁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그 다음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 근육 워낙 뚜렷해가지고 이제 혹시 만약에 피트니스 가시는데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까지가 승모근이고 여기까지가 광배근이구나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상완 이두근, 삼두근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체를 거래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체를 막 무덤에서 훔쳐가지고 막 거래를 하고 딱 이렇게 낮에 무덤에 봐가지고 그날 매장하는 무덤이 있으면은 밤에 가가지고 파왔어요. 워낙 모자르니까. 그러다가 심지어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넘기는 일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을 제정했는데 무연고자인 시체를 일단 의과대학으로 돌린다고 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무연고가 지금 거의 없지만 무연고이신 분들이 사망하시면은 연고자를 갖다가 물색한 다음에 안 계시면은 의과대학에다가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방학교라서 이게 시체가 되게 개수가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고 기증한 부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서약만 하시고 기증을 안 하시고 또 기증했다가도 가족들이 한 분이라도 안 된다 하시면 기증이 안 돼요. 저희는 모든 가족이 동의하셔야지만 기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질병 앓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외국에서는 이 디지털 인체가 나왔습니다. 네. 이 기계가 한 2억 정도 해요.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있으면 정말 해부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외과의사들은 배우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 수술을 이제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요. 뼈만 따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오간, 장기만 간이랑 키드니, 신장, 뼈 같이 볼 수 있고요. 이거 우리나라의 많은 의과대학에 갖추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 없지만 제 근육만 볼 수 있고요. 근육을 떼볼 수도 있고 잘라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환상이죠. 저 이제 핀을 박은 것 같아요. 골절돼서. 그런 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시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하니까. 뇌 동맥류 같은 거 이제 봐서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잘라가지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혈관만 따로 본 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가운데 있고 이 학생들은 지금 저랑 같이 구두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죠. 저는 항상 그래요. 스트레스 하에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랄 테스트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오랄 테스트에서 말할 수 있으면은 100%가 아니라 200~300%를 알아야 한다. 그만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인데, 또 하나의 의과대학에 아주 재미있는 시험이 바로 땡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 시험일 때 이 시신에다가, 우리 시신을 카데바라고 하죠. 교육용 시신을. 여기다가 이제 어떤 구조를 실로 묶거나 화살표로 가르쳐 놓고 학생들은 이걸 이동하면서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사이예요. 그동안 잘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면은 다시 문제를 못 봐요. 이 때문에 이게 아주 학생들, 왜 땡이라 하면 이게 옮길 때 땡 소리 나기 때문에 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번에 학생들 뼈만 공부를 시키는데 이 뼈 공부시키는 다음에 이제 실험을 본 거예요. 소리를 잘 들으시면은 아마 이동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가 있죠. 문제지를 들고 다니면서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써요. 학생 선배들이고 후배들이에요. 이제 이게 머리뼈가 지금 놓여 있죠. 여기 문제를 읽고 쓰는 거예요. 이게 15초거든요. 15초가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학생들은 엄청 짧아요. 이게 지금 뼈만 하지만 이제 시체해부를 하게 되면 실제 카데바에다가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하고 제출하고 나가죠. 근데 보면은 이게 문제를 밀렸으면은 하나씩 밀렸으면 이제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주의를 줘요. 문제 쓰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번호 확인하라고. 근데 꼭 있어요. 이게 시험 볼 때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는 애도 있어요. 예. 예. 마지막에 보여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시신을 기증해 주신 그런 분들의 어떤 고귀한 사랑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